한반도 5천년 역사 중에 우리가 외세로부터 침략당한 횟수는 총 993회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몽골과 거란의 침략 같은 큰 건수만 따져도 약 90여 회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과 북방 이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이었죠. 현재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세력전쟁에 승리해 이 지역 패권을 쥐었을 때 덩치 큰 중국의 한국이 복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는 걸 객관적 팩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의 공황증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시작되어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이 퍼져나가자 이를 부러워한 중국은 많은 돈을 투자해 중국의 문화 굴기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 의한 세계 구원, 중국 만세 따위에 중국 패권을 담은 영화를 보고 싶은 외국인은 아무도 없죠. 중국은 할리우드가 아니니까요. 중국 정부의 관제하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는 결코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문화적 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홍콩의 주윤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많은 영화인이 애를 쓰고 있지만 검열이 너무 많다. 한국 영화는 소재가 광범위하고 자유가 많아서 창작 아이디어의 폭이 매우 넓다. 종종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싶어서 놀란다.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관제는 피할 수 없고 이는 문화산업의 수출이 불가능한 근원적 이유가 됩니다. 한국의 문화가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중국 문화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국의 문화산업에 열등감 느끼는 중국이 택한 행동은 한복, 아리랑, 부채춤, 태권도, 김장, 김치 등을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짓인데 이런 속 좁은 행동들이 중국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시진핑은 2011년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축구 굴기죠. 비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 등이 포함됐고 이후 중국은 축구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습니다. 알렉스 테세이라, 브라질의 헐크, 오스카 같은 세계적 선수들 영입에 한 해 6천억 원의 이적료를 투자하고 외국인 용병 선수들을 귀화시키면서 대표팀을 보강했지만 피파 랭킹은 81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고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요원하기만 하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도 1대3으로 패배해 자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축구 굴기에 대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78년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그의 살아 생전 소원이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보는 것이라 할 정도로 당시부터 정부 차원의 축구 육성에 관심을 기울였죠. 하지만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보지 못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본선 진출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축구에서의 공안증도 역사가 깊은데요. 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의 축구 한중전에서 0대1로 중국이 패하면서 공안증이 시작되었고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공안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클린스만호의 한국 축구에게 3대0으로 농락당하면서 한국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걸 중국 축구팬들은 실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역사적, 군사적 분야에서의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612년 수나라는 113만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며 총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전쟁을 감행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정근대사에 기록된 두 번째로 큰 단일 전쟁일 정도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전쟁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포함된 이 전쟁으로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죠. 한반도의 군사력을 동원한 중국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트라우마는 그 뒤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명나라의 만력제는 대규모 원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제조지은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명나라의 파병은 왜군의 침략을 자국 영토 밖에서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평가가 정설이죠. 명나라는 이 파병으로 막대한 국력이 소진되어 결국 여진족의 후금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미국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역공당하게 되자 중국 마오쩌둥은 항미원조 보가위국을 내세워 대규모 원군을 파병합니다. 명나라의 원군 파병과 비슷하게 자국 영토 밖에서 미군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목적이었죠.
지리한 공방전 끝에 휴전을 맺게 되지만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중국이 받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마오쩌둥의 장남이 계란 볶음밥 해먹다가 전사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이보다 더 큰 타격은 한국전쟁 이후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죽의 장막에 갇혀 자력갱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희생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죠. 중국이 오랜 세월 후진국에 머물러야 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한 해 국방비 약 290조 원을 쓰며 미국, 러시아에 이은 군사력 3위의 군사대국이고 핵보유국입니다. 한국이 이런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붙는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1953년 정전 이후 70여 년을 전쟁 준비해온 한국은 중국이 결코 쉽게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종합 군사력 순위 6위, 육군 전력 세계 4위, 베이징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현무 미사일과 중국이 갖지 못한 F-35 스텔스기와 각종 첨단 무기를 가진 한국은 중국에게 매우 버거운 상대입니다. 전면전시 동원 가능한 한국의 350만 예비군은 중국의 상비군과 예비군을 몽땅 동원해야 상대 가능한 규모이고요.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의 러시아가 군사력 순위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면서도 2년여간 고전 중인데 한미 상호 방위조약까지 맺고 있는 군사강국, 한국을 중국이 감히 넘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했던 중국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렀고 이는 현 시점에 더욱 확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치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절대 금기시하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죠. 이를 깨는 시도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반드시 철저한 응징을 해왔는데요. 2019년 홍콩 시위에 대해 호주 정부가 우려와 지지를 표명하고 코로나 전염병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호주에 강력한 무역 보복을 하고 심지어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덩껌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은 호주의 정권 교체가 되기까지 수년간 지속되죠. 이외에도 중국은 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체제 안정에 반하는 일을 꾀할 경우 반드시 보복을 해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 한한령 보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외신 인터뷰를 하고 11월에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언급합니다. 평소 중국의 행태로 보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이런 발언은 바로 응징과 실력 행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외교 대변인이 참견하지 말라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죠. 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되었을까요? 바로 미래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한국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챗GPT 등의 4차 산업혁명과 경제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치포 동맹을 맺는 등 경제블록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치포 동맹국가, 즉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중에 중국이 타협해볼 만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인데 대만과는 체제와 관련된 분쟁 때문에 어렵고 결국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얻기 위해 손 벌릴 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셈입니다. 2차 전지 등의 미래산업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수입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합작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미래산업을 위해 중국은 한국 눈치를 보며 한국과 공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중국이 한국에 가진 문화 역사적 트라우마와 군사 경제적 취약한 위치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유럽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동아시아의 최장신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